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안보 포럼의 김병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집에 확진자가 있어서, 자가격리자가 있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어, 줌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조선 후기 거북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종전 이후, 1998년 이후의 거북선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선 후기에 작성된 거북선 사료를 토대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거북선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작성된 거북선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거북선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거북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북선이 첫 제작된 이후 30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주제 자체도 조선 후기 군사사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거북선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대기 사료나 법정까지 이제 검토를 하자고 하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거북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문서 자료를 하고 회화 자료 위주로만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 거북선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자 자료로 본 조선 후기 거북선은 크게 이제 1633년에 작성된 경기수사 해유문서라는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1795년에 이충무공 전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논문을 발표했던 1861년에 경기수영 각고도 중기라는 또 문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 자체는 예전부터 알려졌지만 최근에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김영구 선생이 논문을 발표한 통조영 우후 해유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수사의 해유문서인데요. 해유문서라는 건 지방관이나 어떤 그 지방의 그 특정구역을 책임진 그 군인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 일종의 인수인계 문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수량 같은 걸 적은 문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대기 사료보다는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제가 잘라놓은 부분이 그 경기수사 해유문서에서 거북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거북선은 처음에 통영에서 몽동선으로 처음으로 건조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배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무진년에 강화도로 이동을 하고 1630년에 방패선으로 개조가 되었다가 1633년에 다시 거북선으로 개조가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귀선이 천목 개조 상장 침비 그다음에 하장판 230립 이런 구절이 보이는데 상장이라는 표현과 하장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표현들이 조선 후기 고문서에서는 상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선의 상층갑판, 3층갑판을 말하는 거고요. 하장은 일반적으로 하층갑판, 2층갑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2층갑판이라는 건 포판 아래, 기본갑판 아래의 공간을 1층으로 했을 때 이렇게 층을 세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논의가 좀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용어를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요 구조를 봐서 이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3층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3층 구조 중에도 준 3층 구조냐 아니면 완전한 3층 구조냐에 대해서 이제 이때까지 의견이 계속 갈려왔는데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는 거기까지 밝히기는 힘들고요. 3층이라는 사실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뭐 상방 구조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상방 편자 뭐 100, 1, 2 이런 표현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구조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층 구조라는 사실만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백일에 대해서는 선장 9파반, 광 4파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1파가 보통 그저 반쪽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47척 5톤이 되고요. 1척이 보통 영조축이기 때문에 1척을 한 30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의 길이는 65척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한 73% 정도 되고요. 또 사실은 이게 이제 기준 높이가
그 상장의 길이냐 아니면 접판의 길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 길이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접판, 본판장으로 이제 그 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본판장 길이라고 본다면은 한 73%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북선 자체가 처음부터 거북선으로 제작되었던 거북선이 아니고 방패선을 개조한 거북선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 거북선의 일반적 크기냐라고 하기는 조금 일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서에 나오는 본판장 길이 실파급의 제일 전선 그 판옥선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구를 쭉 보면 사면 뒷목 방패 165립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그 판옥선 구조하고 비교해 보면 그 주로 이제 그 하층 공간, 하장 공간에 방패를 두르는 이 내용인데 그 숫자도 비교해 보면은 그 판옥선과 비슷합니다. 199립과 165립 정도의 그래서 약간 작지만 길이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장에서 지금 방패가 장착되는 방식은 판옥선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의 거북선이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 노는 15개고요. 이게 왜 짝수가 아니고 홀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금 해유 문서의 특징은 기준이 아니라 현실을 적은 겁니다. 실제 인수인계 받은 노가 15개라는 거기 때문에 정수가 16개인데 하나가 지금 빠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수가 의외로 14개인데 하나는 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 수 없습니다. 돛대는 장죽 2개로 돼 있고요. 돛대 외에 수기죽, 승기죽소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수기죽은 그 숫자 깃발을 올리기 위한 그 깃대라고 할 수 있고 승기죽소는 승기죽이라고 끝나지 않고 승기죽소라고 한 것을 봐서는 여러 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어떤 그 신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시면 총열 차철이 31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판옥선에 있는 차철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준이 아니고 실제 보유 수량이기 때문에 예비 수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정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북선이 그 판옥선보다 총열 차철이 더 많았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은 거북선의 총열 차철 수가 판옥선보다 절대로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총열 자체가 실제 보유한 포의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포의 구멍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배에 탑재하고 있는 포의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총열 차철을 가지고 있다면 무장 수준도 판옥선하고 상대적으로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총열 차철이 그 거북선이나 판옥선의 그 옆에 그 이렇게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뭐 적이 총을 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투 순간이 아닐 때는 막아놓는 어떤 그런 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런 용도의 장치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기수사 해운 문서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1전선과 제2전선 판옥선급에 비하면 길이는 조금 짧고요. 총열 차철은 오히려 많고 방패 숫자는 좀 적은데 크기가 작은 점을 감안하면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노예 숫자는 약간 적어 보이지만 이게 지금 정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일단 경기수사 해운 문서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는 하장 방패 구조 자체가 판옥선과 유사했다. 일찍이 그 판옥선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총열 차철의 숫자로 봤을 때 거북선이나 귀선이나 화약 무기나 어떤 팔의 무장 정도의 수준이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요거는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장과 상장이라는 표현이 보이기 때문에 중3층 구조인지 3층 구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의 거북선도 이미 3층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널리 알고 있는 이충무공 전선인데요. 이충무공 전선은 이제 뭐 조선 후기 거북선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여러 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이충무공 전선의 통제형 거북선의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 구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전라 좌수형 거북선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일부 부분은 통제형 거북선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각선도본이라고 경조대 규장각에 있는 판옥선 그림인데요. 제가 왜 이제 여기서 이제 각선도본을 가지고 왔냐면 이충봉 전서에 이제 배 일반 규격 자체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각선도본에 나오는 판옥선하고 비교를 해서 기본 구조 자체가 얼마나 유사하냐. 물론 예전에 김재건 선생이 하장 구조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 사실은 약간 그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거북선의 배의 규격을 설명하는 그 표시 부분하고 각선도본에 표시하는 부분이 달라요. 하청 신방패고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이제 원고 이런 표현이 이충봉 전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규격을 표시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발표문에 적었고요. 이제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충봉 전서에 삼판고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 원고하고 거의 지금 같은 수치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란에서 폐란까지의 높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이 하청 신방패고하고 거의 유사하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밑에 이제 폐란 자체의 높이가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이제 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하장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란과 폐란 사이 높이라고 한 부분이 박톤 도분에서 원방패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삼판 높이라고 한 부분이 원고에 해당한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고에 접한 높이가 포함되느냐, 접한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니까 한 10cm 이상 정도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느냐,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 현란과 폐란 사이 높이에서 이 원방패고에서 현란 자체의 높이가 포함되느냐, 그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예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수치는 이 현란과 폐란 사이 높이하고 원방패고가 같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 이 수치를 비교할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충무공 전서 귀선에 현란과 폐란 사이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선 2층의 그 갑판 안에 내부 공간의 높이가 4척 3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거북선에서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노역도 하고 전투도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공간 높이에 따라서 내부 공간 구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연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조선시대 척도 기준이 사실은 되게 추리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배들은 다 영주척으로 길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문서 중에는 포백척이라고 명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척에 대해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조선시대 군적에 이제 사람 키가 3.5척에서 4.5척 사이로 정도 적혀 있는데 그 척의 기준도 뭐냐에 대해서 황동척이다, 포백척이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4척 3톤이라는 게 조선시대 군족부에 적힌 병사들의 키에 비해서 낮은 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직립할 수 있는 높이를 표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판옥선 같은 경우에 5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낮게 적힌 판옥선에 적힌 문서들도 많기 때문에 거북선의 2층 높이와 판옥선의 2층 높이가 다르다고 할 정도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 5톤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크기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이 7.5톤이라는 게 아주 낮은 높이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조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복수의 갑판을 넣기 위해서 3판을 지금 낮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조대 논의했던 그 기록을 보면은 판옥선은 넓고 배를 낮게 하는데 집중했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그런 하부 구조가 거북선하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북선의 상부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어떤 임진장초의 거북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록의 거북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충무공 전서의 통평 거북선, 이충의 전라자 소형 거북선 이렇게 네 자료가 있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이제 주위에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인데 판옥선 개판에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1척 5톤에.
영조촉으로 치면은 1척이 30cm니까 합치면 한 45cm 정도 되겠죠? 이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철쇠라고 돼 있는데 복판 혹은 이제 이 개판에 이 철쇠가 지금 있다는 내용인데 이 표현에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임진장초하고 전서본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최근에 발견됐던 임진장초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서본에는 철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별 문헌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정도 말씀만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1861년에 경기도 지역의 거북선에 대한 내용 설명인데요. 한옥선과 거북선을 구성하는 편제를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거북선의 상장 두루판이 현재로서는 개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판에 필요한 목재가 별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중장판 육립이 상장 마루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이게 목재의 개수지 면적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6개 정도의 판재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깔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중장판 상당 마루판의 역할을 하는 면적이 되게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층이 2층에 비해서 가판이 좁다는 이야기고요. 약간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북선에 관련된 문헌입니다. 이 통제용 해우 문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제가 박물관에서 직접 촬영을 못해서 해상도가 좋지 않는 사진으로 봐서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정밀하게 판독이 안 되는 글자들이 많고 오탈자도 되게 심해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정식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이런 상태의 문헌이긴 한데요. 지난해 김용구 선생님이 발표를 일단 하셨고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일단 거북선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통영수군 고문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문서도 그거 비슷합니다. 거북선의 판별로 탑재하는 무기 내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2층뿐만 아니고 3층에도 화약 무기를 탑재하는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요. 그리고 3층에도 준 3층 시설에 따르면은 함수 부분을 향하는 부분이 아닌 측면을 향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포를 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준 3층 구조인데 여기에는 3층의 경우에도 좌우변에서 불랑기 같은 바닥에 놓고 쏘는 중대형 화포가 탑재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거북선은 분명한 완전한 3층 구조입니다. 준 3층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3층 구조를 구체적으로 실정하는 최초의 어떤 문헌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에서 이제 2층에서도 중대형 화포가 탑재한다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거북선의 2층에서 노를 적기도 하고 대포도 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에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많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3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왼쪽이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이 포구멍입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분들도 발표를 하셨고 저도 발표를 했지 여기에 지금 포구멍이 있다면 3층의 바닥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면은 바닥에 놓고 쏘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으로 들고 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놓는 화포는 천지현황 같은 대형 화포일 수가 없고 승자총통이나 그 이후에 조총 같은 손으로 들고 쏘는 총 종류에 가까운 화포를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다만 3층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 이런 위치에 있는 구멍들은 이 위치에 대포를 놓고 전면으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중 3층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3층에서 전면 쪽으로는 큰 대포를 놓을 수 있고 측면에서는 작은 화포를 운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 통제형 거북선의 그림을 기초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이충무공 정가에 있는 채색화 거북선 그림인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포구멍 위치나 이런 게 일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충무공 전서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이 오르고 이 그림이 지금 맞다고 보이고요. 뒤에 이제 전라도성 거북선 보시기 전에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바로 곡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마우스 컷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2층의 천장 부분인데 여기서 바로 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측면에 사람이 쓸 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준 3층설의 입장이고요. 그런 생각하에서 이렇게 천장에 포열이 있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1터 곡선에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돛대가 올라온 부분에 거북선의 중간에 개방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서고 이 포구멍으로 대포를 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 경우에도 3층에 완전히 가판이 있다면 이런 전통 가판이라면 이런 구조가 되고요. 부분 가판이라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걸 지금 예전에 경남도 그 용역보고서 같은 데서 제 그림을 무단으로 펴갔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그려서 2001년부터 이제 책 같은 데 인쇄가 됐던 그림이고요. 인터넷에 이 그림을 무단으로 펴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그림을 무단으로 퍼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경기 각고도 수용 중기 같은 그런 문헌에 나오는 3층의 면적이 아주 좁은 거북선이라면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전라 다수용 거북선입니다. 보시면 개판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2층 위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한 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소구액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통제용 거북선은 개판, 지붕 개판, 복판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라면은 전라 좌수용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구획이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중간에 열려있는 구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돛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 보자면 이 전라 좌수용 거북선은 돛대가 없는 거북선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봄노선 시대 돛과 풍력과 사람의 인력 뭐를 동시에 운용하는 배는 몰라도 순수하게 이 시기가 노만으로 운영하는 배를 운영하기에는 약간 시대적으로 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과연 이 그림이 정확하게 사실을 반영한 것일까라는 의문은 남아요. 근데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일단은 돛대가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전면에 함수부포 같은 경우에도 풍경 거북선과 포구멍의 위치가 다릅니다.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거북머리 위에도 포구멍이 보이고 아래에도 보이고 좌우에도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좌우에만 보이죠. 그리고 포구멍도 통전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전라자수용에서 그 포열은 훨씬 구멍이 크고 전체적인 숫자도 없습니다. 노예 숫자도 적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소구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중간쯤에 지금 창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통제용 거북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이순신 병박 거북선인데요. 예전에 최도한 선생이 이제 이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거북머리가 추집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그림이 두 장이 세트인데 또 다른 이 거북선 그림에는 이 지금 거북머리가 빠져 있고 이 지금 장대도 지금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북선 머리가 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북머리를 출입시킬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1890년대 문헌을 보면 거북선의 탑재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거북머리를 별도로 일개라고 해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분리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목적 우수상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북머리가 분리된 상태와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장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장대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거북선 선당 이 지휘를 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거북선의 설계 철학의 출발점은 비전투원은 물론이고 전투하는 사람도 개판 내부에 완전히 은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대가 외부에 있으면 거북선을 지휘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거북선 개판 외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북선 최초 설계 철학에서 이탈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굳이 만들 장점이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이 출항이나 훈련 때
지휘관이 이렇게 시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각적인 개방감에 익숙해진 어떤 그 거북선 선장이 전시에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 실전지향적인 거북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항시 운용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순신 종과 이 거북선 그림하고 대표적인 그림 세 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걸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순신 종과 거북선은 전반적으로 노예 숫자라든지 이런 게 전라 좌수용 거북선하고 유사합니다. 요 지붕의 구획도 하나, 둘 지금 그리고 이제 거북선 머리가 없는 그림을 보시면 3단계로 구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형 거북선보다는 전라 좌수용 거북선의 변형처럼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에 지금 빨간 표시를 제가 해둔 부분에. 근데 이게 지금 전라 좌수용 거북선에도 이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에 대해서 이충봉 그 문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삼판포열이라고 돼 있어요. 삼판포열. 통제형 거북선은 보시다시피 이게 없습니다. 이 삼판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층 한층 여기 올라오는 거북선의 하부에 선체가 저판 위에서 접합해서 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이 삼판, 현판 다 같은 말입니다. 외판 다 세 개가 다 같은 말인데 여기 지금 포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포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구멍으로 봐야 하고요. 그럼 하필이면 왜 이런 해수면 바로 이 부분에 굳이 위험한 위치에 그 구멍을 뚫었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선시대 그 화포의 포가 구조가 하향 사격이 상당히 힘듭니다. 위로 아래로 포구를 내려서 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적의 배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적의 선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이순신 종과 거북선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전라좌우성 거북선의 어떤 약간 변형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장대가 있는 이 거북선이 그럼 언제 만든 거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사학계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발표하신 분이 계신데 좀 조심스러운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누기에 이렇게 그 거북선이 등장하는 수군 조련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화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거북선에 나오는 이 도상들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걸 봐서는 이제 화가의 창안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실제 거북선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미술사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그림처럼 거북선 위에 이런 그림에 그분들은 거북선의 구조를 보신 게 아니고 이 그림의 전체적인 화풍, 바다를 이 파도를 묘사하는 방식 이런 걸 보시면서 이거는 1800년대 극초반이다. 1800년대 초에 제작된 그림이고 이런 식의 이 그림들은 화풍으로 봤을 때 1800년대 중반 이후의 거북선이다라고 이제 그분들은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화풍만 보고 판단하셨는데 저처럼 이제 거북선의 구조를 보는 사람들은 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양대가 있어요. 이 거북선에는 1850년대 이후에로 판단되는 수군 조련대에는 중앙에 양대가 보입니다. 이순신 종마 거북선처럼. 이런 지금 그 일반적인 그 한옥선이나 강태선처럼 여기에도 지금 이 장대가 지금 보이고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을 후기의 조련도를 보면 이 장대 위치도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뒤에 있는 이런 식의 그림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렬사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순신 종과 거북선처럼 장대가 정중앙으로 올라오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의 흐름의 반영인지 아니면 지역적 차이인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한 걸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1633년에 경기수사 해운 문서에 나오는 거북선도 이미 3층 구조이다. 그리고 무장 수준은 이미 이 시기에도 한옥선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충봉 전서의 거북선은 조선 후기에 같은 시기에도 형태가 다른 거북선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거북선에 한 종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도 지역적으로 다른 거북선이 사용됐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도 설명 잠깐 부분적으로만 드렸는데 통제형 거북선이 준 3층 구조라면 전라좌수형 거북선은 3층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모양은 다른 게 아니고 내부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발표문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경상 다수역의 거북선 설명을 보면 개판에 거북 문양을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라 좌수형 거북선의 유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상 좌수형과 경상 우수형에서도 거북선 모양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선 후기의 거북선이 동치기에도 어떤 거북선의 형태나 구조가 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그 뒤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 이런 그런 차이가 나온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 차이가 지역적 차이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려면 개별 문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림에 대한 연구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이게 조선 후기 군대, 조선 정근대 군대에 흔히 보이는 표준화가 안 되는 어떤 사실 조선 후기 수군들 편제도 조금씩 다릅니다. 도별로.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거북선이 어떤 국가 주도에 개발된 군선이 아니고 처음에 개인이 개발한 군선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처음부터 좀 미흡해서 그 개량의 여지가 좀 더 컸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파악할 여지가 있는지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